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는 기체방전과 뇌방전 현상에 대해서 강좌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방전과 뇌방전을 보면서 전반적인 피레기까지를 다 보는 거로, 그래서 강좌가 시리즈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지금 어떤 뇌방전 현상도,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나타나는 저변 파괴 현상이고, 만약에 형광등의 지금 점등 현상도 이건 기체 중에 어떤 저변 파괴 현상이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기체에서 일어나는 이 미시적인 부분, 아주 정말 그 양자역학적으로다가 뭐 파동 에너지를 구한다든지 파동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이 강좌에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 추론하는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일본 그 학자들의 책들이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쓰는데, 아주 복잡한 물리적인 현상도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져야, 구체적인 뇌방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먼저 뇌방전이라든지 형광등을 보기 전에 기체의 방전의 현상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전기 기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내용,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내용은 되게 고전압을 전공하시는 분들, 또 물성을 전공하시는 분들, 물리를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만은, 일반적으로다가 전력전자를 한다든지 다른 자동차 쪽을 한다든지 하면 또 이쪽을 또 좀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벨 물리학상 계속 지금 그 발표되는 걸 보시면은 양자역학 쪽에서 계속적으로 다 노벨 물리학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한 분해, 거기에 대한 현상,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론, 이런 부분들을 정립하는데, 그 부분에 가장 큰 상을 주는 이유는 그 기본적인 그 연구가 우리가 바깥에 나타나는 큰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체 방전을 논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운동 에너지 방정식은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볼 수 있는 그 물체들의 운동 방정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 대한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정식의 운동 에너지는 일반적인 에너지에 대한 방정식 가지고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슈레딩거라는 학자가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아주 미시적으로다가 그 원자가 그 안에서 전자의 어떤 충돌 현상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발생은 우리가 거시적인 것에서 생각하는 운동 방정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증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체 중에서 일어나는 방전의 현상, 그 다음에 기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들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뇌와 뭐 형광등이라든지 뭐 조명등이라든지 이렇게 볼 겁니다. 조명에서는 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이해하려면은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만약에 조명 강의를 들으신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본 강좌를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신 다음에 조명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체 방전 현상은 이제 우리가 그 번개가 자연에서 일어나고, 뭐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인위적인 어떤 그 방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특히 우리들이 형광등,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은 형광등이고, 번개는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저변 파괴 현상이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달기체 내에서 전자나 이온의 그 거동이라는 것은 그 움직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일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번개를 이해할 수 있고 형광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번개를 이해하는 부분들은 이거 차단기를 또 이해하는 겁니다. 차단기 어떻게 돼요? 차단기를 투입하거나 오프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는 아크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 아크에 발생하는 크기에 따라서 차단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하면서 차단기를 이해하고 뇌를 이해하고 방전등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전자와 그 이온들의 그 거동 상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뇌방전 현상과 조명의 방전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성공학의 기초가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물성을 모르기 때문에 조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십 번 읽어봐도 어느 깊이를 들어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이제 공개적으로다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개방이 되고 이 강의 내용이 개방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실무에 강의에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바람직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고전압이나 물성을 하는 대학원에서 몇 학기를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굉장히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이프 몇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실무적인 다 전달한다는 것은 시간상 공간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수식 전개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중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현상들에 대해서만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부가 아닌 대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하시고 그러니까 고전압이나 물성을 전공을 하시면서 더 깊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926년에 프레딩거는 프랭크의 양자론과 디 브로이드의 물질파의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역학적인 파동역학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미시적인 부분의 운동 에너지의 방정식을 슈레딩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물성에서 아주 구체적인 미시적인 부분의 파동역학을 보려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봐야 되고 그래서 통계, 확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바깥에 도는 전자를 이걸 외곽전자라고 하고요. 외곽전자라고 하고 핵을 이루는 부분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원자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자핵은 엄청나게 질량이 높다. 질량이 높고 서로 여기 중성자라고 하는 중간자를 가지고 양자들을 갖다가 가운데 원자핵의 양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중간자가 묶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묶어주는 힘이 대단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원자핵을 어떻게 보면 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핵을 깬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엄청난 일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를 만약에 결안만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결안. 지금 우리가 손에 들은 결안 크기로 이 지구에 현재 가지고 있는 질량을 결안 크기로 만약에 엄청난 프레스에 의해서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결안 크기로 만들어서 땅에다 만약에 놨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이 결안이라지만 이 결안 크기지만 이게 손을 들 수 있어요? 이거 지구를 들은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 지구와 이 결안 크기로 합죽된 함축된 이 결안은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겉에 부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지구에 이 결안이라는 이런 질량을 가진 놈이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 부딪히면은 우리가
그 바늘을 갖다가 바늘이 상당히 질량이 높잖아요. 질량이 높은데 두부는 질량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큰 두부에다가 바늘을 갖다가 이렇게 쐈다 그래. 쐈다 그러면은 바늘이 두부를 통과하면서 통과하겠죠. 높은 속도로 가면 탁 통과하는데 두부가 움직이느냐? 전혀 움직임을 모르거든요. 두부는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바늘이 두부를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만약에 이 지구를 이렇게 계란만하게 질량으로 함축시킬 수 있다면 이런 계란 크기의 이 지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구하고 만약에 충돌을 했다면 이 지구의 가운데를 뚫고 그냥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 엄청난 질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원자 핵은 이렇게 질량이 바깥의 가전자하고 했을 때 이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가전자가 돕니다. 가전자가 이렇게 두 개의 가전자가 돈다면 이게 헬륨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안에 양성자가 두 개 포진을 하고 정기적으로는 썸이 돼가지고 이게 중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곽 전자가 하나가 더 붙으면 이게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것이 빠져나가서 하나가 더 빠져나가면 이게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여기 중간자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중간자가 이 두 개의 양성자를 묶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중간자를 일본 물리학자가 발견을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예전에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원자 핵은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데 양성자 숫자는 바깥의 가전자 숫자와 같다. 그런데 바깥의 가전자와 안에 원자 핵의 무게의 질량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계란으로다가 함축해 놓은 것처럼 엄청난 질량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 질량이 크기 때문에 바깥의 가전자를 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로 여러 가지의 바깥의 위성들이 돌죠. 목성, 화성, 지구도 하나의 바깥의 위성과 같은 부분인데 태양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순수 가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가스가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 아주 농축되어 있는 가스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태양의 질량이 엄청나게 높은 가스입니다. 그래서 돌고 이 지구를 또 이 지구가 질량이 달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달이 지구를 다시 도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계로 보게 되면 태양이 원자 핵이라고 하면 바깥에 돌고 있는 화성, 목성, 지구 이런 부분들이 여러 궤도를 달려야지만 바깥에 돌고 있는 가전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 구조 에너지 주인을 보게 되면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원자 핵을 플러스라고 보면 이제 양성자만 모였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봅니다. 양성자만 모였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궤도에는 두 개의 전자가 포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의 자승 숫자가 더 포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헬륨 같은 경우다 그러면 헬륨은 가전자가 두 개거든요.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자 핵 하나에 바깥에 가전자가 두 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소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원자 핵의 수소는 바깥에 가전자가 하나.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 n의 자승이니까 첫 번째 궤도에 두 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전자가 마이너스 하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를 채우고 그 다음 두 번째 셀에는 두 개의 궤도로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궤도는 똑같이 두 개의 전자로 채우고 나머지는 6개의 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n의 자승이니까 두 번째 궤도의 전체는 뭐냐면 2는 4에다가 8개잖아요. 그러니까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8개. 그래서 세 번째 구조는, 세 번째 셀은 2n의 자승이니까 3, 3, 9, 1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개니까 2개 채우고 6개 채우고 나머지 10개를 채우고
네 번째 구조는 4, 4, 16에 32개가 되는 거죠. 32개니까 안에 6개 채우고, 2개, 6개 채우고, 10개 채우고, 나머지 14개를 바깥에 채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셀이든 두 번째 셀이든 세 번째 셀이든 꽉 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인 원자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헬륨도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셀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리를 갖다가 도전제로 쓰는 이유는 구리가 29개의 가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29개 가전자가 어떻게 있어요? 여기 2개 채우고, 여기 8개 채우고, 18개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가전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셀에 2개가 차 있으면 그래도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데 2개가 차 있지 않고 하나가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옮겨 다니면서 우리 전류를 갖다가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불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탈이 굉장히 쉽다 이거죠. 조금 열을 가하거나 전기를 가하면 이놈이 이 원자 핵으로부터 이탈이 돼가지고 프리 일렉트론이 돼가지고 튀어나와서 아주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 이것이 구리가 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구리라는 메추리알을 가장 값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도전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이 구리 가지고는 아마 도전체로 쓰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이 셀을 4개 다 차지하면 더 안정적이지만 첫 번째 셀이지만 이 첫 번째 셀이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좀 하나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 배열에 따라서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첫 번째 가전자에 2개의 가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아르곤 같은 경우는 뭐 18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 불활성 가스라고 하는 것,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 이거를 인너트 가스라고 그러죠, 보통. 다른 물질과 잘 친화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다른 물질과 화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 영종 희귀가스,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논, 크립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외곽 전자가 꽉 차 있는 가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쪽에가 뭐 헬륨, 네온, 뭐 크립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걸 조그맣게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 크게 그리고 수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원자핵이 있으면 수소를 크게 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서로 상쇄하는 인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게 그립니다. 여기가 인너트 가스라고 그러죠. 이쪽이. 예? 이 불활성 가스 대역을 이쪽으로 다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전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궤도에 주어진 궤도를 꽉 채워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n의 자승 궤도로 그 궤도에 꽉 찬 전자를 채워주고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 인너트 가스 쪽에 영종 장소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한 것들이 보게 되면 나트륨과 네온이 이온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부족하고 말이게 하나가 나오면은 하나는 부족한 상태, 하나는 남은 상태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니까 이 NaCl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외곽 전자가 하나는 부족하고 하나는 남는 경우에 그것이 서로 상대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합하는 부분을 이게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이 전리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원자핵으로부터의 전자가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받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폴로 우주선을 쐈는데 그 우주선이 지구의 대기권 그 원심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딱 벗어나면 그 우주선은 아주 자유가 되잖아요. 자유유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프리 일렉트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구의 원심력 궤도로부터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추진을 해가지고 뒤로 쏘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궤도가 자 보세요. 여기 2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이 윗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로켓가 지구상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윗궤도로 올라가고 다시 윗궤도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 만약에 다시 다른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윗궤도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여기라고 그래요. 여기. 여기에 필요한 것을 여기전압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전리전압은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리에너지, 전리전압, 전리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전리에너지에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전리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M0에 E0에 4에 그러니까 전리에너지는 전자의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전리에너지는 크게 나타나겠죠.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M0는 이건 전자의 정지 질량입니다.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질량이 아니고 정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고요. 그리고 E0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입니다. 전하. 쿨룸이 되고요. 그래서 전하량이 만약에 강하면은 그 강한 놈을 띄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4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비례하는 부분은 8은 정수고요. 입실론 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대개 이거를 상수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m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n은 궤도가 몇 궤도에 있느냐? 궤도죠, 궤도.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으면은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 돼 있으면 세 번째 궤도에 있는 놈을 전리시키기가 첫 번째 궤도에 있는 놈보다 궤도를 있는 거를 전리시키는 것보다 상당히 쉽죠. 이 n의 자승에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k는 프랭크의 상수입니다. 이건. 상수. 그러니까 이 식을 간단하게 대별하면 W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질량 M0, E0의 4승에 K를 주고요. N에 자승으로 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궤도에 따라서 어떻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궤도가 외곽전자라고 할수록 전리에너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궤도가 안에 원자 핵에 같이 붙어 있을수록 전리에너지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외부로부터 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단번에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이 외곽전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원자핵 옆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갈 때 이 전리에너지가 아주 크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상당히 가볍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대개 이렇게 단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위에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외곽전자, 최외곽전자 궤도로 가서 여기서 이탈하는, 그러니까 전리가 되는 확률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 있으면 여기 올라가 있는 전자는 자기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인데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전 상태, 여기 상태, 불안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개 10의 마이너스 7에서 10의 마이너스 8세크 동안 여기서 머무르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준안전 상태는 여기 상태보다 수명이 긴 것들, 이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준안전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준안전 상태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나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3승 세크라는 얘기는 이거로다 보면 1000배 내지는 10,000배의 긴 시간을 채공하는 거거든요. 이 궤도에서 1000배에서 10,000배의 긴 시간을 채공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다른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맞을 확률이 크니까
이것이 바깥에 외부로 튀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궤도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명공학이라든지 기술사 시험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기억을 해줘야 될 일은, 그럼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데 가장 크게 에너지 변화되는 게 뭐냐? 이 첫 번째 궤도에서 바로 윗궤도나 그 윗궤도로 옮겨갈 때가 에너지가 가장 필요하다 이 얘기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공진 에너지라고 합니다. 공진. 여기라는 거는 이 통틀어서 자기 궤도 아닌 부분을 다 가는 걸 여기라고 하는데, 이 첫 궤도에서 바로 윗궤도로 가거나 첫 궤도에서 움직이는 걸 공진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진 에너지가 가장 이 전자를 변화시키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전리 에너지를 빼고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만약 이 부분에서 전자가 이 윗궤도로 올라갔으면 이게 10-7세크나 8세크 있다가 다시 자기 궤도로 오면서 이때 외부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다 내보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허뮤다. 그래가지고 프랭크 상수에다가 파장과 관계된다. 이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아주 크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공진 에너지한테 이게 만약에 이쪽 궤도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쪽 궤도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쪽 궤도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 궤도에서 이 궤도로 들어가는 거 어느 것이 가장 크겠어요? 이 궤도에서 일로 들어가는 갈 때 바깥에다 내보내는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제 원자 핵과 바깥의 가전자, 그래서 가전자에서 전리를 하는데 필요한 전압을 전리전압이라고 하고 전리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은 질량과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그다음에 궤도와 그다음에 유전율, 이것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차단기라든지 뭐 방전현상이라든지 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주 기본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오음의 법칙 모양, 이 기체의 아주 기본적인 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들 제가 많이 강의를 해보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현상에 대한 감각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궤도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명공학이라든지 기술사 시험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기억을 해줘야 될 일은, 그럼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데 가장 크게 에너지 변화되는 게 뭐냐? 이 첫 번째 궤도에서 바로 윗궤도나 그 윗궤도로 옮겨갈 때가 에너지가 가장 필요하다 이 얘기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공진 에너지라고 합니다. 공진. 여기라는 거는 이 통틀어서 자기 궤도 아닌 부분을 다 가는 걸 여기라고 하는데, 이 첫 궤도에서 바로 윗궤도로 가거나 첫 궤도에서 움직이는 걸 공진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진 에너지가 가장 이 전자를 변화시키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전리 에너지를 빼고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만약 이 부분에서 전자가 이 윗궤도로 올라갔으면 이게 10-7세크나 8세크 있다가 다시 자기 궤도로 오면서 이때 외부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다 내보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허뮤다. 그래가지고 프랭크 상수에다가 파장과 관계된다. 이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아주 크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공진 에너지한테 이게 만약에 이쪽 궤도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쪽 궤도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쪽 궤도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 궤도에서 이 궤도로 들어가는 거 어느 것이 가장 크겠어요? 이 궤도에서 일로 들어가는 갈 때 바깥에다 내보내는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제 원자 핵과 바깥의 가전자, 그래서 가전자에서 전리를 하는데 필요한 전압을 전리전압이라고 하고 전리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은 질량과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그다음에 궤도와 그다음에 유전율, 이것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차단기라든지 뭐 방전현상이라든지 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주 기본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오음의 법칙 모양,
이 기체의 아주 기본적인 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들 제가 많이 강의를 해보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현상에 대한 그 감각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전자가 핵 외로 완전히 분리되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 전리라고 한다, 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혹은 이오나이제이션 볼테이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리 전압, 전리 에너지. 그렇게 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자 핵으로부터 외곽 전자가 튀어나갔으면 전자가 하나 모자라잖아요. 아까 양성자와 전자는 같은 숫자를 했어요. 29개, 29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외곽에서 튀어나가 버렸으니까 이거를 전기로 다 균형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전자가 하나 없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게 되면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 양이온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 양이온, 앞으로 양이온을 머릿속에다가 아주 머리에다 딱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이 전기의 모든 방전 현상은 양이온으로부터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양이온. 전자가 튀어나갔다. 전자가 튀어나가면 전자가 부족해. 전자가 부족한 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을 가지고 있는 놈이 뭐냐? 양이온이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전리전압 같은 경우, 수소 같은 경우는 이 무한대에서 이 완을 뺀 거는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 핵이 있으면은요, 최외곽에 있는 외곽 전자를 이 무한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궤도에 있는 전자를 이 완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에너지를 뺐으니까 여기에서 이 위탈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 무한대로부터 이 최외곽 전자의 에너지 필요한 만큼에 대한 부분 뺀 이 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리 에너지식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13.58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더라.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영종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꽉 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곽 전자가 꽉 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근방에 있는 것보다도 가장 전리 에너지가 가장 높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리듐 이런 같은 경우는 전리 에너지가 상당히 낮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자 방출이 전차가 쉽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전자를 외곽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데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다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전자가 일단 튀어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전리 에너지다. 그래서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건 최외곽에서 튀어나갈 수 있지만 안에서도 튀어나갈 수 있다. 이 첫 외곽에서 전자가 이 윗궤로 올라가는 것 같다가 첫 외곽에서 올라가는 건 이건 공진 에너지라고 한다. 이 외부의 외곽에서 이 윗궤로 올라가든지 이 윗궤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걸 여기라고 한다. 여기 상태. 그래서 이 여기 상태는 10의 마이너스 7에서 10의 마이너스 8세크 동안 채공을 하다가 옆 비어 있으니까 다시 원위치 한다 이거죠. 그때 델타 E는 허뮤라는 이런 파장을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저 상태, 이걸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기저 상태에 있는 놈을 공진시키거나 전리시키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상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뒤에 자주 얘기하겠지만 형광등을 이해하는 데서는, 형광등의 방전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형광등의 방전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전리라는 것들을 놔놓고 방전이라는 그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해 들어가면 이온의 발생과 소멸, 이오나이제이션 되는 부분과 발생되는 부분을 보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자의 발생과 전자의 소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전자의 발생.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많이 걸면은 전자가 쉽게 발생이 된다. 열을 많이 주게 되면 열운동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열과 전기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고, 어떤 충돌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될 수 있는, 이렇게 일반적인 거는 이게 4개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소멸을 보시면, 전자의 소멸은 어떻게 하느냐? 소멸은, 충돌을 해가지고 부착을 하는 거죠. 이 전자가 부착돼 버리는 거예요. 이 부착돼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결합을 해.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놈에게 가서 그 전자를 채워줌으로 해가지고 중성을 이루는 재결합. 그리고 이제 확산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어요. 확산. 지금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의 충돌에 의한 그 이온이 발생될 수 있고, 광전리에 의해서 전자가 나올 수 있고, 양이온의 충돌에 의해서 나올 수 있고, 열전리에 의해서, 전자 분해에 의해서, 누적 전리에 의해서, 감마 작용에 의한 2차 전자 방출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이 상태를, 이 내용만을 용어의 정의만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감마 작용이 뭐냐? 누적 전리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어? 충돌에 의한, 양이온에 의한 충돌에 의한 이오나이제이션이 뭐냐? 이 광전리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극 표면에 외부로부터 강한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 외부의 이 음극에서부터 전자가 튀어나가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전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그림들을 뒤에 하나씩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소멸은 뭐냐? 전자의 감소 과정을 보면 전자 부착, 재결합, 확산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뭐예요? 자,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전자가 어느 만큼 발생이 되느냐, 발생과 전자가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크가 발생이 됐느냐, 아크가 소멸이 됐느냐, 방전이 시작이 됐느냐, 방전이 끝났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방전 현상이 전자의 방전이 끝나면, 전자의 방출이 끝나면 그건 방전이 끝난 거거든요. 전자의 방출이 심한 경우에, 아주 급속도로 빠른 경우에 이걸 우리가 아크라고 얘기하고 전자사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의 내용을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이제 방전의 기초 과정에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혹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차 충돌과 이걸 2차 충돌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제 탄성 충돌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당구공을 가지고 뒤에서 이 마찰 에너지가 전혀 없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정지에 있는 당구공을 갖다가 뒤에서 정확하게 어떤 스핀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V라는 힘으로 이 당구공을 때렸다. 그럼 이 당구공이 이 M2에 맞아가지고 이 M2가 V1만큼 받은 에너지만큼 아마 V2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 당구공이 가서 부딪힌 속도만큼 가서 이쪽에다가 움직일 거다죠. 이렇게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 합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를 이거를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단 여기 전제 조건은 마찰이 없다는 조건이에요. 마찰이 없다는 조건.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마찰이 없다는 조건인데 이게 왜 탄성 충돌을 왜 얘기하느냐? 전자가 만약에 허공에 떠 있는데 다른 전자가 와가지고 딱 부딪혔다고 해요. 이렇게 부딪히면 탄성 충돌 같은 경우도 생기겠죠. 이 전자는 그대로 있는데 이 전자가 가가지고 정타로 때렸다. 그럼 이 전자가 마지막은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를 때렸다. 에? 뭐 당구에서는 우리가 끌기, 밀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를 때리면은 옆에를 이 전자가 때렸으면은 당구공도 이 공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정타를 때리지 않고 옆에를 때리면은 이 스핀이 먹죠. 스핀이 먹어가지고 이 에너지만큼 거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버리잖아요. 운동 에너지 합은 같지만 거리의 위치 변화를 안 했어요. 돌아버린다고. 돌고 있는 놈을 또 다른 놈이 때렸다. 돌고 있는 놈을 다른 놈이 때리면은 이거는 탄성 충돌이 아니지. 에? 탄성 충돌이라는 건 반드시
정지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전달되는 부분들에 대한 충돌 현상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전자에서는 이런 충돌이 존재하겠죠. 그럼 어떨 때 존재하겠어요? 어떨 때? 자, 탄성 충돌이 존재하는 거는 형광등에서 불을 탁 켰다. 켰으면은 형광등 내가 지금 점등이 안 돼 있는 상태야. 안 돼 있는 상태에 수은 전자들이 자유롭게 형광등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발생된 전자가 전기에 의해서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가다가 그 유형 중인 자유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유형 중인 전자를 때렸다. 그러면 이건 거의 탄성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탄성 충돌은 어떤 데 일어나면 점등 초기에 탄성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의 탄성 충돌이라는 건 점등 초기에 일어난다. 지금 시중에 만약에 그 관련 뭐 학원이라든지 기사학원이라든지 기술사 학원에서 이 조명을 강의를 한다. 이 조명을 강의하시는 분들은요, 이 물성을 모르면은 이 조명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점등 현상을 얘기할 때는 이 미시적인 물성을 모르고서, 그러니까 고전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나와 있는 수식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개념 잡는 데는 확실하게 잡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양자역학에 대한 양자의 거동 상태를 보고 싶다. 그건 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학부에서도 안 돼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그 물리학과를 가든지 전기과에 고전압을 전공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부적으로 그 전공을 여러분들이 관련 논문을 과정을 쓰거나 거기에 대한 학문에 대한 접근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탄성 충돌을 얘기하는 부분은 형광등에서 점등 초기에 나타나는 전자 충돌 현상이 탄성 충돌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에 의해서 처음에 M1이 잃는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M1 자성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비탄성 충돌이라는 건 뭐냐?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두 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플러스 2라는 것이 하나 머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른 에너지를 받고 있어. 외부의 에너지를 받고 있어. 즉 이것이 와서 부딪히는 부분에서 때리는 건 그렇지만 서 있는 놈이 이미 다른 데서 또 외부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스핀을 먹고 있으면 스핀을 먹고 있는 놈을 때리면은 이거는 탄성 충돌이 아니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부터 벌써 에너지를 받고 있는 놈을 가서 때려주기 때문에 합은 이렇게 되겠죠. 자, 비탄성 충돌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가 형광등을 만약에 켰다 그러면은 지금 형광등을 켜서 점등 초기에 했던 탄성 충돌이 크지만 점등이 된 이후에는 이 안에서의 전자는 비탄성 충돌에 가깝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점등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60Hz만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가 60번 동안 1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번 헬스가 2개 헬스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60Hz를 지금 한 번에 이걸 1헬스로 보니까 120번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그럼 120번을 전자가 이 전기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무수한 전자들이 서로 부딪힐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놈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 외부도 힘을 안 받는 상태에서 부딪힐 확률이 크느냐?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무수하게 충돌이 된 상태에서 또 충돌이 되고 또 충돌이 되는 충돌이 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점등될 때는 비탄성 충돌이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등 초기에는 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전자가 자유유용을 하고 있는 그 형광등 내에 자유유용을 하고 있는 전자에 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건 탄성 충돌이 되겠지만 왔다 갔다 그 전기가 바뀌면서 되어 있어요.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공간을 운동을 하면서 중간에 있는 전자들을 갖다 충돌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움직이고 있는 전자를 가서 충돌하기 때문에 비탄성 충돌이 상당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점등상 그러면 탄성 충돌은 처음에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비탄성 충돌은 점등 중에 나타나는 탄성 충돌이
거의 비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충돌 전리 계수는, 여기는 알파 계수, 베타 계수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충돌 전리 계수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여러 개 잘 보셔야 돼요. 실제 충돌은 정렬 충돌이 아닌 여러 가지 모양의 충돌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기저 상태에 있는 전자가 외부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일단 외곽 전자를 이렇게 튀어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그럼 튀어나가다가 지금 날아가다가 중간에서 지금 또 다른 것으로 또 얻어 맞을 수 있죠. 이게 또 안차가지고 맞을 수 있죠. 이것이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 맞을 수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수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형광등 내에서 120번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현상은요, 학자들이 규명을 몇 가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모양의 형태의 충돌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충돌은 다 일일이 다 규명을 못하지만 나중에 충돌의 현상으로 다 누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자들이 발생되는 마지막에 벡터를 생각하는 거죠. 벡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돌 전리계수라고 그래. 그래서 충돌 전리계수는 알파 계수, 베타 계수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대충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충돌 계수의 알파 계수는 어떨 때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을 다 모아서 이거다, 베타 계수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수천 가지가 충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각 상황별로 다 분해해가지고 그 모델링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어? 제가 솔직히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2억을 벌었다고요. 조건이. 한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20억을 벌었다. 만약에 20억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억을 불리기 위해서는 1억을 불려야 되잖아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을 불리기 위해서 이게 10억을 불려야 된다고, 10억을. 그럼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10배죠. 근데 만약에 같은 1년 동안 만약에 이게 불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훨씬 쉽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1억 가진 사람이 2억을 불리는 것보다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을 불리는 것이 10배의 돈이 큰 분들도 이것을 불리는 것이 쉽다.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때 충돌 전리계수하고 이때 충돌 전리계수가 다르다 이거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억을 벌었는데 여기에서는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자가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팩터들의 인자들이 계산할 수 없는 인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에 인자가 다르고 여기 인자 다르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충돌 전리 기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막 충돌하는데 거기에서는 학자들이 규명이 안 되는 팩터들이 있다. 무수하게 많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0억, 1억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충돌이 많이 하는데 규명되지 않는 팩터들이 있어서 나중에 충돌 전리 계수에 의해서 전자사태가 나는데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더라. 그걸 그래서 알파 계수, 베타 계수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로 나누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면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충돌 전리 계수가 적을 때가 어떤 데겠는가? 잠깐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충돌 전리 계수는 이 통계적 평균으로다가 나타나는 거지 이거를 계산해서 뭘 하나 딱 띄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률 통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속에서 들어가면 충돌 전리 계수 그러니까 하나가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10개가 됐는데 나중에 어느 시간 되니까 10개가 됐더라. 이런 통계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 전리 계수는 탄성 충돌일 때 가장 적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점등 초기에는 여러 가지 팩터가 없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탄성 충돌일 때 가장 적고 비탄성 충돌일 때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 충돌 전리 계수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맞으면서 잦으면 한 번 맞은 전자하고 10번 맞은 전자는 한 번 맞은 전자하고 10번 맞은 전자하고 어떤 게 뜨겁겠어요? 10번 맞은 전자가 뜨겁겠죠.
그러면 전자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 벌써 이 에너지는 또 다른 거야, 또. 그렇죠? 그것처럼 전자의 온도는 그 주변의 그 가스 온도보다 약 100배 정도가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광등 내부의 온도가 만약에 50도라 그러면은 전자의 온도는 5000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5000도라도 그 전자마다 또 다르지. 만약에 많이 맞은 전자는 온도가 더 상당히 많고 적게 맞은 전자는 온도가 좀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충돌 전리 계수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일종 충돌과 이종 충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종 충돌은 탄성 충돌로 보시면 되고 이종 충돌은 비탄성 충돌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일종 충돌, 탄성 충돌은 어떤 거냐? 이것도 형태를 세 가지를 만났는데 이 형태도 여러 가지죠. 엄청나게 많겠죠. 자, 보세요. 보시게 되면 기저 상태를 나타낸다. 가장 원자핵과 같이 있어요. 근데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와서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원자핵만 남고 바깥에 이 전자하고 튀어서 다른 데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맞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맞은 전자가 자기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전자를 바깥으로 다 내보낼 수 있는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또 맞고서 부착을 시키고 하나는 전자는 튀어나가고 양이온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세 가지만 아니고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항상 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이 원자 부분이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의 에너지가 받는다는데 이 일종 충돌 특성, 탄성 충돌의 특징이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 개, 여기 보이지 않아도 여러 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종 충돌이라는 거는 이거는 비탄성 충돌이니까 외부로부터 이미 받은 원자가 외부부터 에너지를 받은 원자가 다른 에너지를 또 받는 부분에 탄성 충돌 현상, 충돌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탄성 충돌은 어떻게 돼요? P 충돌 원자 이것이 타에너지에 영향이 없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비탄성 충돌은 P 충돌 원자가 타 에너지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이미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여기 되어 있는 이런 원자가 영향을 주든지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성 충돌은 전등 초기에 비탄성 충돌은 점등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등 초기에는 충돌 전리 계수가 거의 없다. 충돌 전리 계수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점등 중에는 이 충돌 전리 계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패닝 이펙트는 방전등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효과 현상이기 때문에 방전등을 이해하는 데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조명 2편에 아마 마지막 편 쪽에 제가 조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놨는데 조명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선 여기 이 시간에서는
기체의 전체 방전 특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 방전 특성을 얘기하는 쪽에서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그 강좌에서 들으시겠지만 우리 오음의 법칙처럼 아주 그 기체 방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파생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방전 개시전압 VS는 K, P, D라는 이 식이 있는데 P는 압력이고요. D는 그 전극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K는 어떤 상수를 주고 그러면 압력이 올라갈수록 가스 압력이 올라갈수록 방전 개시전압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순네온 같은 경우는 가스 압력이 올라갈수록 이런 방진 개시전압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파생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건 순네온일 때 얘기고 여기에다가 네온에다가 0.002%의 아르곤을 집어넣었더니 이 법칙 성립이 안 되더라 이거야. 파생의 법칙 성립이 안 되고 이 방전 개시전압이 이렇게 툭 떨어져 버려 이렇게. 그래서 점등이 빠른 겁니다. 점등이 아주 용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파생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는 순네온에다가 아르곤 가스를 조금만 집어넣게 되면 점등 전압이 높은 게 아니라 아주 얕은 점등 전압에서도 바로 점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 아주 적은 아르곤을 집어넣었더니 왜 순네온의 점등 전압이 이게 푹 떨어졌느냐? 이게 내려가느냐? 이것은 조금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은 공진전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공진에너지. 공진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네온의 이게 기저상태라고 합니다. 이 기저상태.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의 기저상태에 있는 전자가 있어요. 여기. 전자가 있으면 이 원자 핵은 여기 이쪽에 있는 거죠. 원자 핵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첫 궤도니까. 그러면 이 네온의 기저 상태는요, 기저 상태에서 공진을 하는데 첫 궤도로 올라가는 데는 만약에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점핑을 해야 공진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르곤은요, 가스마다 전부 다 이 공진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공진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공진 에너지 첫 궤도고, 이거 공진 에너지고, 첫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고,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 다섯 번째 궤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가면은 이게 전리가 된다고 해요. 이게 전리 궤도예요. 근데 네온은 전리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있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궤도를 넘어가야 전리가 돼요. 그럼 이 가스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이 같은 방전등에다가. 그래서 전압을 올리면은 조금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요? 아르곤에서는, 네온에서는 아직 기저 상태에서 공진 에너지 이 윗궤도로도 아직 안 갔는데 이쪽에서는 전자가 다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여기 있는 건 벌써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 전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뭐를 때려주냐면 이 기저 상태에 있는 전자나 이 다른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을 때려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엑사이트 되죠. 여기 되기 시작해서 이 점등 전압이 전자의 이찰이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패닝 이펙트의 주요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기체의 그 방전 현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하고요, 외곽전자에 대한 부분, 전리 에너지, 공진 에너지, 그리고 패닝 이펙트까지 간단하게 봤어요. 그래서 다음 강좌에 이것을 또 보강을 해가지고 뒷 강의가 계속 연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